네,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윤석열이가 오늘 또 어이없는 뉴스, 26조 규모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R&D 예산은 무차별하게 깎아쳐내더니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26조를 만들겠다. 이거는요, 그럼 돈이 어딨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 윤석열 니네 돈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 정확히 보면요, 반도체 누가 만듭니까? 반도체 동네에서 만들어요? 삼성 하이닉스 지원 프로그램이 대기업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응? 대기업 지원 프로그램이고, 설비 투자금들이나 국가가 일정 비율로 환급해 주는 거라서 결국은 대기업 감세 정책입니다. 그렇죠? 아니, 겉으로 들을 때는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만들었다, 26조 푼다. 반도체를 여러분들 중소기업이 뭘 만들어요? 응? 결국은 대기업 지원 프로그램이고, 결국은 한다는 소리가 반도체가 민생이래요. 도라이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반도체 먹고 삽니까? 26조를 국민들에게 투입해봐요. 내수 경기가 활성화 나오죠. 반도체 살다 반도체가 민생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라이 뉴스, 도라이 뉴스라고 할게요. 어이없는 뉴스보다 도라이 뉴스 두 번째. 4년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4년 반 만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이 뉴라이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과거 독재 정부도 하지 않았던 짓거리를 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한일 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본이 저렇게 가까운 존재인가요? 어느 순간 한중일이 아니라 한일중으로 표시하는 놈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4년 만에 이제 서울에서 조시다, 그 다음에 윤석열,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어떤 그 외교 수장들이 오는데 뭘 보면 되냐면요, 딴 거 없어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시진핑도 오겠죠. 그러면 뭘 봐야 되냐? 대중관계의 개선점을 우리나라가 얘기를 했냐, 그 다음에 일본에게 라인 사태에 대해서 항의를 했냐, 그거만 보면 돼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아직도 미길 삼국동맹, 군사동맹을, 안보동맹을 통해서 대중국 압박에 바보같은 짓거리를 하나, 그거를 대중관계의 개선에 의지가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일본에게는 국내 기업의 보호 차원에서 경제 안보거든요. 라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항의할 것이냐, 이거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김진표 당원 권한 강화 선언 민주당에게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다 작심 발언을 했는데, 저는 김진표한테는 그냥 이렇게 닥쳐, 넌 그냥 넌 그냥 닥치고 그냥 사라져. 네가 무슨 민주주의 그거 얘기할 자격이 없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김진표는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요거는 좀 한번 건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 뭐 2만 명이 탈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탈당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탈당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원식 찍었다라고 하는 이런 자꾸 선언을 하는 인간들 있죠. 뭐 김성환이나 오늘은 이광일, 이게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가 소신 투표했다라고 하면서 김성환 의원 이어서 이광일, 나는 우원식 찍었다, 이게 지금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응? 그냥 입 닥치고 있어야죠. 응? 그냥
당원들은 딴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양심 선언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당원들의 목소리와 왜 국회에서의 목소리가 다르냐, 그래놓고 무슨 당원 민주주의냐라고 하는 항의 차원이거든요. 마치 자기는 소신투표했다라고 하면서 너도나도 이런 짓거리가 민주당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응? 배지 달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여러분들 이제 25일 날 장외 집회가 예고가 돼 있잖아요. 장외 집회가 예고돼 있는데 이날 밖에서는 장외 집회를 하고 있지만 2+2 회동이 있어요. 어떤 회동이 있냐면 뭐 국회 운영에 관한 회동이나, 지금 6월 7일까지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을 마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죠. 그게 전체의 민주당 의원들의 이번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제히 언론에서는 상임위 독식했다라고 얘기하죠. 이 독식 프레임이나 독식이라는 언어를 여러분들이나 내가 바꿔놔야 돼요.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상임위를 독식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국회를 책임지겠다는 의지예요. 18개의 상임위를 다 가까운다 그래서 독식이라는 표현은 기망행위예요. 여태까지 국회에서 아무 성과 없이 싸움을 하고 그런 일만 사람들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상임위를 18개를 한 번에 먹은 적이 있죠. 그때 민주당이 잘했으면 상임위 18개 먹는 걸 어떻게 보면 당연시할 수 있는 겁니다. 상임위 18개를 갖다 줬더니 역풍타령하고 사실상 독식 프레임에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한 무능력한 민주당을 보여줬죠. 그래서 정권을 뺏기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할 얘기가 이거예요. 권한을 줬을 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진보문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에도 18개 상임위를 다 갖고 올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면 이번에도 18개 상임위를 다 갖고 올 가능성이 많은 이유는 국힘당도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은 절대 양보 못한다라고 하면서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은 국회법상으로 하자라고 하면 표결로 하게 되면 민주당이 다 먹어요. 이번에는 이재명 당대표도 어떻게 보면 아무도 가보지 못한 변방의 장수가 민주당에 사실상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듯이, 민주당도 가보지 못하고 여태까지 쫄면서 못했던 일들을 한번 해보고 평가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18개의 상임위를 가지고 더 책임감 있게 민주당이 개혁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권력도 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희한하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여태까지 민주당이 늘 뒷걸음치고 늘 민주당이 해왔던 일이 뭐냐면 역풍 타령하다가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안 가본 길을 갈 때 거기서 또 길이 나오는 거예요. 늘 안정적인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번에는 상임위 독식 구조라는 말을 깨고 국회를 책임지겠다. 행정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까 민주당이 국회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18개를 다 갖고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민주당의 결의가 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뭐냐면 민주당이 현행 여러분들 알다시피 패스트 트랙이 있죠. 현재 패스트 트랙은 9개월 걸립니다. 270일.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 안 시켜주고 본회의에서 하여튼 법사위원장을 뺏겨서 패스트 트랙을 해서 우리가 쓰게 됐잖아요. 근데 이 패스트 트랙 심사 기간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9개월에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150일에서 180일로 줄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현행 패스트 트랙이 9개월인데 실제 본회의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11개월이 걸려요. 330일.
그러면 앞으로는 이 패스트 트랙을 거의 반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검사 탄핵한다는 거예요. 검사, 장관 날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장관 같은 애들 패스트트랙 올려갖고 탄핵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그만두고,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었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패스트트랙으로 탄핵안 어떻게 보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올려버리면 중간에 사퇴하는 국무위원들이 있었잖아요. 이래서 문제 있는 검사들은 22대 국회에서, 근데 사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갖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 정도 되면 패스트트랙 쓸 일이 없겠죠. 그렇죠? 패스트트랙 쓸 일 없잖아요.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민주당이 만장일치해갖고 국회 본회의에서 땅땅땅 치면 검사 탄핵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유일하게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설 수 있는 것은 국회의 의석의 힘이에요. 검사도 탄핵당하고 판사도 탄핵당하고 장관도 탄핵당한다는 거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민주당이 왜 이런 법안을 지금, 이거는 민주당이 국회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국회법을 바꾸면 그냥 패스트트랙을 뭐 3개월 안에 할 수도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이런 거 패스트트랙의 법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개헌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검사 독재 정부, 앞으로 이제 윤석열이가 마지막 버티는 힘은 검사밖에 없잖아요. 잘못된 수사를 할 때는 그 잘못된 수사가 검사들의 어떤 그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바로 탄핵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탄핵은 뭐냐? 검사를 탄핵 당하는 순간 수사 지휘선상에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검사가 탄핵당하면 수사 지휘선상에서 날아가고 변호사 개업을 일정 기간 못합니다.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해요.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오고 나서 제가 얘기했듯이 중간간부 인사가 일어나고 나면 본격적인 김정숙 여사와 김혜경 여사의 수사가 대대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성났죠. 추미애, 왜 당원들의 마음을, 추미애가 안 됐다를 떠나서 왜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냐, 왜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냐, 그러면서 지금 많이 화가 나갖고 결국은 탈당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당원국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당원국을 설치한다는 뜻은 뭐냐면 직접 이제 의장 경선 이전부터 당 사무처 추진하던 사안이고, 온라인 플랫폼 등의 여러 가지 이제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청취해서 민주당 정책과 의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원국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들 그 추모, 어떻게 보면 서거 15주기죠. 근데 저는 탈당하는 분들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가짜도 있다라고 저는 섞여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는 제 상식에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뭐가 이해가 가지 않냐면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탈당하는 게 과연 이게 내 상식이랑 이게 맞나? 저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마음속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죠. 그렇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게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 돌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왜 이 말은 기억 못하냐고요.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 돌리지 말라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생각하면 민주당이 내 마음에, 내 성에 차지 않는다 해갖고 내가 민주당을 떠나면 민주당은 더 썩습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럴수록 당원 가입 운동을 해야 되고, 그렇죠? 난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태까지 민주당의 이런 사안으로 탈당할 거였으면 김진표, 박병석 될 때 사실상 민주당 당원들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응?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이해서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 돌리지 말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탈당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탈당을 했다고 외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들이 원하는 국회의장이 안 됐다.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 이유가 탈당의 사유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이재명을 지킵니까? 진짜 이재명 지지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이재명 지키려고 절대 탈당 안 해요. 누구 좋으라고 탈당합니까? 당원 주권을 이루지 못해서 탈당한다는 사람들, 그러면 당원 주권 이루는 거 보면서 버텨야죠. 버티세요. 버티면 독재 정권도 무너졌고, 버티다 보면 민주주의도 이루어지고, 버티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행사가 봉하마을에서 이루어졌죠. 이재명 당대표,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 그 다음에 누구죠? 조국 대표, 그 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이렇게 다 모였는데 이걸 갖고 또 갈라치기 하는 놈들 있지만 저는 너무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래, 아무리 이재명과 문재인을 갈라치기 하고 조국과 이재명을 갈라치기 하고 또다시 귀국한 김경수와 갈라치기 하려는 세력들이 있어도 저분들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사실 저는 오늘 드림팀이 떴다라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 아니면 문재인, 이재명, 조국, 김경수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님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노무현 시대의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정치가 썩었다고 외면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결국은 민주당은 나라를 바꾸는,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민주당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분들이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우리들만큼은 아무리 외부에서 친노, 친문, 친명을 갈라치기 할 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다음에 오늘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에 맞아서 국민의힘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 노 전 대통령에게 부끄럽지 않는 정치 보여야 된다. 니네가 할 얘기는 아니죠. 살인자들이 니네 가족들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네가 한 가정에 아버지를 죽여놓고 니네들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인간들입니다. 살인자들이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대표와 조국 당대표에게 반드시 연대해서 성과를 빨리 내달라, 빨리 탄핵하라는 소리예요. 끌어내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빨리 연대해서요, 빨리 성과를 내야지 국민들이 더 고통이 잦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구마같이 얘기하지만 이재명 조국이 연대해서 성과를 내라. 그렇죠? 무슨 성과야? 이재명과 조국이 연대하면 어떤 성과야? 끌어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끌어내려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말을 참 돌려서 하시는데, 이재명, 조국 둘이 합쳐서 빨리 끌어내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누구죠? 그 권양숙 여사가 환담을 했어요. 어떤 일이 오갔나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권양승 여사는 이건 제가 직접 취재한 거예요. 권양승 여사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너무 잘했다. 그래서 많은 민주당이 당선되는데 수고하셨다. 그런 덕담을 나눠주셨고 누구죠? 조국 당대표에게는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하고 민주당과 협심해서 반드시 잘 싸워달라. 뭐 이런 부탁.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과 이재명 당대표가 옆에서 권양순 여사님 얘기 듣다가 빨리 끌어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연말에는 완전히 귀국하겠다고 합니다. 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탄핵이 올해 안에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의미죠. 누가 봐도. 여러분들 김경수 지사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시를 너무 과잉 보호를 해갖고 혹시나 김경수가 대권 후보로 나오는 거 아니냐. 나오면 어떻습니까? 김경수 나오고 조국 나오고 이재명 나오고 아무도 이재명 못 이겨요. 그렇죠? 아무도 이재명 못 이겨요. 지금 아무도 못 이기니까 이재명이 당대표뿐만 아니라 조국, 김경수, 민주당 대권 후보들이 많이 나와갖고 똘똘 뭉쳐갖고 경남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이럴수록 이재명 당대표가 좋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이 세 분 다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사법 리스크에 걸려있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 피선거권 박탈돼 있고 조국 장관님도 지금 사법 리스크에 걸려있고 어쨌든 세 분이 다 같은 운명을 지고 있지만 이 세 분이 합치면 정권 교체는 무리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2만 명이 탈당했다. 그러면서 당원권 강화를 얘기했는데 민주당 온라인 당원을 제가 물어봤더니 500만 명이 넘는데요. 500만 명 중에 2만 명 탈당한 겁니다. 이런 분들은 나가도 돼요. 민주당의 온라인 당원이 500만이래요. 500만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탈당하신 분들 중에 좋은 분들도 많지만 이분 여기 안에서는 또 갈라치기 새끼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또 민주당으로 해서 입 바른 소리 한번 할게요. 당원권 중심 중요하죠. 누구보다도 당원권 중심을 외쳤던 한 명으로서 당원권 중심이라는 건 당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당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러나 이재명의 민주당은 당심과 함께 민심도 잘 봐야 돼요. 자칫하면 열성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휘둘려서 민주당 안에는 목소리 큰 사람도 있지만 조용히 민주당의 모습을 지켜보는 대다수의 당원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지금같이 목소리 높이고 탈당하고 행동하는 이런 당원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관망하고 민주당을 어떻게 나아가나 하는 그런 분명히 당원들도 존재합니다. 응? 저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갈 때 자칫해서 일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열성 당원들의 목소리에 치우쳐서 정책이 휘둘리거나 그럼 절대 안 된다. 수권 정당은 민심도 청취해야 된다. 언제 윤석열은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당심을 넘어서 민심도 청취하는 민주당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써있는 거야? 마카롱? 안 보여. 마카오킹? 마카오킹? 도박 좀 하시는 분 같은데 마카오킹이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그리운 노무현 대통령 영상은 이따가 좀 보여드리고 오늘 중요한 뉴스가 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뉴스가 나왔냐면 지금 한겨레 단독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역정을 냈다. 731 회의 참석자가 직접 전했다. 이거 여러분들 하면 그냥 누가 역정내는 거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쵸? 최상병 사건에 윤석열이가 7월 31일 회의 때 역정을 내는 거를 들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가 증언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 731 회의가 뭐냐면 7월 30일 날 회의가 여러분들 그냥 일반 회의가 아닙니다. 국가안보실 회의예요. 국가안보실 회의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굉장히 제한된 사람만 들어가는 회의예요. 국가안보실장, 안보실 1, 2차장, 만약에 그때 필요하면 어디 사령관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7월 31일 날 일어났던 국가안보실 회의는 무슨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회의가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회의인데 이 회의에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가 최상병 사건 보고를 받은 그날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그 최상병 사건을 보고를 받고 윤석열이 역정을 냈다. 그러니까 경로죠. 왜 이런 걸 갖고 해병대 사령관을 날리면 되겠냐. 그래서 VIP 경로설이라는 게 여러분들 나왔잖아요. 이게 왜 여러분들 중요한 거냐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대통령이 화낼 수도 있지. 화낸 거 갖고 그게 탄핵 사유야?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결국 이런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대통령이 화를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거 갖고 해병대 김기환 사령관을 징계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경로를 했다. 이게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을 겨냥하는 건데 결국 과실치사로 징계해야 된다. 적용해서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다라는 보고를 받고 화가 난 건데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그 밑에가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경로를 듣고 이종섭이 움직여서 다시 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회수해 오고 이 의혹을 덮은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이 말 한마디로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이종섭 장관이 경찰에 있던 사건을 회수하고 그래서 이첩을 보류하고 막 그랬던 이 사건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경로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수 있죠. 제가 방금 어떤 얘기를 했어요. 국가안보실 회의는 아무나 들어가는 회의가 아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지금 떠들고 있겠습니까? 레임덕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레임덕 현상에 중요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중요한 정보가 밖으로 새나간다. 국가안보실에서 있었던 그리고 회의 참석자가 자기가 들었다고 증언을 한 거죠. 이게 아마 제가 보면 윤석열 나중에 탄핵의 스모킹 건으로 될 것입니다. 윤석열 경로설 때문에 결국은 국방부가 움직였고 대통령실이 움직였고 그래서 대통령이 개입됐다. 근데 이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 좀 설명을 해주면 지금 최상병 특검이 어떻게 보면 표결을 앞두고 있죠. 제2 거부권에 의해서. 애초에 윤석열의 경로설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이. 윤석열이가 막 아니 이걸 가지고 그 해병대 사령관을 징계하면 누가 사단장을 화내지 않았다 그러면 어때요? 이 사건은 정상적으로 수사하고 진행됐던 사건이죠. 아니 윤석열을 경로하지 않았으면 박정훈 대령이 수사한 게 경찰로 이첩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김계환 사령관이 어떤
그 임성근 사단장이나 김기현 사령관이 다 수사가 되는 거잖아. 근데 결국 윤석열이가 경로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수사 덮으려고 그랬고 결국 이 사건이 이렇게 특검까지 가야 되는 사건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경로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건은 그냥 박정훈 대령의 그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됐고 그 경찰은 수사 결과를 보고 임성근 사단장을 소환했을 테고 김기현 사령관을 소환했을 거고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결국은 경로 때문에 대통령실과 이종석 국방부 런종섭이 투입되고 맞게까지 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최상병 사건의 주요한 스모킹건의 중요한 이유는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 정도. 왜 윤석열이 경로했나? 임성근. 그러면 임성근이의 징계에 누가 경로를 했을까? 김태효. 어제 제가 얘기했던 요 정도는 여러분들 스토리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28일 날 저는 5월 28일 날 물론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랍니다. 근데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21대에서 최혜병 특검이 부결된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22대에서는 제가 분명히 100% 통과돼요. 이거 22대에서는 100% 통과됩니다. 지금 추경호가 윤석열 야당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면서 그러고 있다. 응? 특검 반대에 힘 모아달라 서한을 돌려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과 선 거라. 이제 공범이 되지 말아라. 이거는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 국민의힘도 초당적인 협조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지금 서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우리가 언제까지 거부권 할 때 거수기 노릇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뼈가 있죠. 지금 국민의힘의 당선자들이나 국민의힘의 21대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이냐면요, 그냥 받아야지 왜 자꾸 우리한테,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냐 이겁니다. 이거 어차피 21대에서 우리가 이번에 거부한다고 22대에 또 올라오면 또 거부권 찬성하니 반대하니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되죠. 왜 그러면 이게 무슨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사안도 아니고 분명히 군대 간 장병이 죽은 사건인데, 그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김웅이나 이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당론으로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입틀막이다, 이런 얘기가. 근데 입장 바꿔놓은 내가 이제 21대 겨우 살아남아갖고 22대에 국회에 입성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최상병 사건 갖고 21대 5월 28일 날 부결표 던져달라고, 반대한다고 던져달라고 지금 당에서 계속 요구를 해요. 고민이죠. 빨리 자기 마음 같았으면 여기서 가결돼갖고 수사를 받던 말든 윤석열이의 문제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또 부결시키면 22대 때 또 이 일로 국힘당이 또 수사에 몰릴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이 한두 개도 아니고 앞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양곡법부터 특검이 계속 언제까지 거부만 할 거냐 이거죠. 국힘당 입장에서는 지금 8명만 넘어가면 다 통과되는데 언제까지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거수기 노릇 해야 되냐. 차라리 그냥 다 특검 통과시키고 차라리 다 털고 가자. 그런 얘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뭐 모르겠어요. 이번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5월 28일 날 있을 특검은 저는 통과되기 힘들다고 봐요. 윤석열이나 추경호가 탈락자들의 어떤 여기저기서 공기업 또는 어떤 공간기관장들 자리를 지금 벌써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7명이 수치상으로는 나와야, 이탈을 해야 돼서. 근데 이게 몇 명이 나오는지 우리가 관건으로 보자고요.
통과되냐 안 통과되는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최상병 사건이 오히려 22대까지 넘어가고 통과되면 윤석열은 사실상 22대 국회에서 탄핵당한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최상병 특검을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21대에서 만약에 부결됐다고 칩시다. 기대 안 해요. 22대 갔어요. 22대는 일단 192표가 메이드 돼 있어요. 192표. 그럼 8명이 이탈하냐 안 하냐인데, 만약에 최상병 특검법안을 민주당에서 상정을 해갖고 투표를 하는데 1차에서 200표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1차에서 200표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겠죠. 왜 그러면 이때는 기명 투표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1차에서 22대 국회 1차에서 200표 이상이 왜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냐면, 어차피 윤석열은 끝났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반대할 바에는 기명으로 반대해서 나중에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라고요. 제 말 어려워요? 제 말 어렵지 않죠? 22대 국회에서 1차에 투표를 하는데 민주당이나 우리 범민주주의에서는 192표가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1차 투표를 할 때 여러분들 그때는 기명 투표예요. 근데 어차피 통과될 거 나중에 싸잡아서 욕먹을 바에 그런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국힘당에서 누가 최상병 특검 찬성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기명으로 자기 이름을 남겨놔야지. 어차피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넘어올 때 그때는 반대해도, 그때는 반대표가 많이 나와갖고 통과가 돼도 자기는 생색이 나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만약에 22대 국회에서 최해병 사건에 1차에서 200표가 넘게 나왔을 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1차에서도 200표 이상이 나왔는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사실상 1차에서 200표 이상이 나온다는 거는 탄핵을 의미하는 거예요. 국힘당도. 오늘 이제 한동훈 얘기 잠깐 좀 하고 갈게요. 그쵸? 정치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정가에서 도는 소리가 뭐가 있냐면요, 좀 어이가 없어요. 이제 국힘당 전당대회가 7월 달로 잡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국힘당 전당대회가 7월 달로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국힘당 전당대회는 룰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룰의 싸움이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안 나올 때의 룰의 싸움이에요. 당원권 100%로 하든 여론조사 50% 당원권 50%로 해도 어떤 룰로 해도 한동훈이가 나온다 그러면 현재 한동훈이가 국힘당의 당대표가 돼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 국힘당이나 이쪽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되게 웃긴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 5월 9일 기자회견 대참사 때, 기자회견 참사 때 윤석열이가 한동훈과는 조만간 식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이가 밖에서 오히려 조만간 대통령과 식사 자리를 제안을 했다. 웃기지 않아요? 만약에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밥을 먹고 싶으면 비공식 라인으로 얼마든지 만나갖고, 형님 저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 그래 동훈아, 그래 내가 깜빡, 너를 요즘 내가 너무 챙기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와서 저를 지금 챙긴다는 소리입니까? 이러면서 아니 이 새끼야 얘기를 들어봐. 그러면 아니 지금 이제 와갖고 저를 그동안 저한테 이거잖아. 근데 웃기죠? 얼마든지 지네끼리 만나갖고 밥을 처먹든 술을 처먹든 할 수 있는데 한동훈이가 대통령에게 식사를 제안한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거냐? 이 식사 제안이라는 말을 언론에다가 흘리면 대통령은 뭔가 대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은 대통령실에 넘어가죠. 윤석열이가 5월 9일 날 한동훈과 식사를 한다 그랬었는데
한동훈도 윤석열과 이제 식사를 제안을 했는데 언제 성사될까를 봐야 되죠. 이건 뭐냐? 한동훈이가 자기가 공식적으로 이거는 한동훈과 윤석열이 남남 아주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 만나는 겁니다. 검찰 선후배로 만났다 그러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죠. 그럼 왜 이런 제안을 한동훈이 했을까? 먼저 윤석열이가 한동훈에게 거리를 뒀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한동훈에게 조만간 저랑 저희가 식사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데 한동훈은 거기서 이제 삔또가 나갔겠죠. 삔또는 일본 말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상했겠죠. 그냥 조용히 전화해 갖고 만나면 될 사이인데 기자들 앞에서 조만간 식사를 한번 하겠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검찰 선후배 사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자기를 그렇게 대하니까 한동훈도 과거에는 검찰 선후배 사이였지만 지금은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 대하는 거예요. 한동훈의 식사 제안은 뭐냐? 당대표를 나가는데 이 식사 제안을 윤석열이가 받아들이면 한동훈은 당대표 출마를 하는 거고, 식사 제안을 뭉개면 윤석열은 한동훈이의 당대표 도전에 사실상 반대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한동훈이의 최대의 당대표 걸림돌은 윤석열이거든요. 근데 윤석열과 한동훈이를 자꾸 여러분들이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받을 것이다. 절대 못 받아요. 둘은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공범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거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심각하게 한동훈이가 친윤이냐 반윤이냐는 한동훈이가 워딩으로 윤석열을 좀 깐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반윤이다? 얘네는 그런 사이는 아니다. 한동훈이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정치권에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총선을 이끌었습니까? 다 윤석열의 후광 아니었어요? 윤석열이가 특혜를 주고 황태자라는 소리 듣게끔 해주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가 다 키워놓은 새끼인데 내 말을 안 듣으니까 괘씸할 수가 있죠. 응?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윤석열이가 없으면 한동훈도 아무도 한동훈을 지지하는 당내 세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윤석열이가 지지해주고 윤석열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한동훈을 같이 응원해주고 그랬던 겁니다. 과거에는. 한동훈이가 국힘당 비대위원장 하면서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까치발? 2조 심판? 셀카? 한동훈이가 도대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한동훈이가 정치력을 보여줬습니까? 윤석열과 어떤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줬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 게, 그 바로미터가 바로 한동훈이가 최해병 사건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짜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적대적인 관계고 그 사이에 김건희가 끼어있다고 저는 100% 확신을 하는데, 한동훈이가 진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윤석열과 건넜다라는 가정을 할 거면 기자들은 한동훈에게 고 최혜병 사건의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거를 꼭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제끼고 앞으로 미래 권력자로서 자기가 정치를 할 거면 최상병 특검은 찬성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정말 그때는 이제 서로 죽이는 사이가 되는 거죠. 윤석열과 차별화를 위해서는 최상병 특검을 찬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사실 진짜로 한동훈이가 정치할 마음이 있으면 최혜병 사건은 찬성을 해야만 윤석열과 차별화가 무엇보다도 명확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한동훈이가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한동훈의 정치를 따지고 보면 그 어떤 것도 윤석열의 후광을 제외하면 한동훈이가 이뤄낸 게 스스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저는 과연 한동훈이가 윤석열에게 제안한 식사 제안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어떤 식으로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한동훈이가 당대표 도전, 만약에 식사 제안을
전당대회 전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언의 윤석열은 한동훈이가 당대표 도전을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대통령실이 머리가 아플 거예요. 뭐가 아프냐면 현재 황우여 비대위에 친윤이 득세를 했잖아요. 7명 중에 5명이 친윤이에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현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왜 전당대회 룰을 섣불리 못 바꾸냐? 한동훈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한동훈이 되고 저렇게 해도 한동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거를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나 현재 황우여 비대위나 친윤계에서는 한동훈의 거취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한동훈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가 결정이 된 다음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한동훈이가 안 나오면 당연히 당원권 100%로 갈 가능성이 많고 왜 유승민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순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여러분들 요즘 막 한동훈이가 당대표 출마니 그리고 홍준표가 계속 연일 그 한동훈 어린이 새끼가 무슨 정치한다고 그런 애새끼한테 그 끌려다니는 정당을 진작 해체했어야 돼요. 막 그러면서 연일 독설을 날리죠. 아직도 얼치기 3년 유튜브 보고 막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러냐? 레임덕이에요. 레임덕. 홍준표가 이렇게 독설을 퍼붓고 한동훈을 견제하는 건 뭐냐? 미래 권력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주가 올리고 그런 걸 떠나서 벌써 2인자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윤석열 다음은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은 까는 게 윤석열을 안 까요. 지금 이제 집권 3년차 대통령인데 2인자 경쟁을 벌써 대놓고 하는데 지금 용산은 아무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기밀이 누설되고 있고 집권 3년밖에 안 된 이제 대통령 앞에서 이 한동훈이냐 홍준표냐 2인자 싸움을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직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홍준표 그 입 다물라 홍준표 누구들이 다 당을 이렇게 망쳐놨다 누구들이 나가라 라고 하면서 뭐예요? 미래 권력의 싸움인 거예요. 개판인 거예요. 개판.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바보들의 행진.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네, 여러분들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일제히 국힘당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비판 수위를 하면서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일가 수사를 조만간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가 왔다. 그럼 언제부터냐? 중간간부 인사 어제도 말씀드렸죠. 중간간부 인사가 바로 전열이 정비된 데 바로 검찰이 곧 야권을 수사한다. 그래서 사정정국으로 빠뜨리는 게 유일한 윤석열의 해법이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님의 법인카드 이용까지 속도를 낸다. 지금 이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100% 실패할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100% 실패할 거라고 얘기하냐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서 전 영부인들의 이 사건을 수사한다 그러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마치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단독 방문을 해서 이게 마치 무슨 비리가 있다. 이거는 검찰이 만들어내려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김정숙 여사의 사건이 형사 1부에 현재 배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사실 문재인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전주지검에서 하다가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 장으로 온 이유는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전주지검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언론에 나오는 빈도가 작겠죠. 근데 이창수를 서울중앙지검에 앉혀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일가의 수사를 중앙지검에서 하면 아무래도 언론의 빈도가 있겠죠. 근데 왜 저는 이게 실패할 거라고 100% 얘기하냐면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단독 방문한 거는 외교적 사안이에요. 그렇죠? 이 외교적 사안을 검찰의 어떤 법의 잣대로 들이대서 볼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외교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재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무리를 할 것이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과거 청와대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1년 이상 수영 강습을 받았다. 야, 그러면 김정숙 여사님이 마을 행복회관 가갖고 거기 가갖고 수영 강습을 받니? 응? 그게 경호비가 더 들어. 응? 안 그래요? 대통령 부인이 수영 강습 받으러 가면 경호실 다 출동해야 돼요. 그럼 대통령 부인이 어디 마을 진짜 행복회관 가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같은 것들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여러분들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냐면요. 김정숙 여사에 대해 수사를 했는데 별 진척이 없다는 거예요. 별 진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전주지검에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냐면 잘 아셔야 돼요. 김정숙 여사 주변을 괴롭히는 거예요. 검찰이 했던 짓거리죠.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게 만든 것도 박연차 회장, 그 다음에 여러 주변 인물들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지금 전주지검에서 이창수가 했던 일이 뭐냐, 김정숙 여사가 다녔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을 출국 금지를 시켜요. 예전부터 했던 짓거리들이잖아요. 항상 누구를, 그래서 조국을 잡기 위해서 조국 가족과 그 주변을 샅샅이 서울대 교수들까지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김 여사님의 어떤 뭐 이런 주변을 수사하는데 아주 비열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진보 진영에서 문재인을 수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큰 움직임이 있는 거죠. 희한하죠. 진보 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박이라고 하면서 문재인을 까는 세력들과 검찰이 같이 움직여요.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허구날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고 있는 새끼들이 있는데, 이 새끼들은 검찰들이 가장 지금 민주당을 치고 전 정권을 치는데 검찰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창수가 전주지검장이었다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고, 지금 여러분들 검찰이 대대적으로 인사가 단행됐죠. 어떤 얘기가 도냐면 2년 동안 이재명 당대표 샅샅이 캐고 이재명 주변, 그 다음에 김혜경 여사 얼마나 털었습니까? 지금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대북송금 사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도 교착 상태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이 나오면 그 이후에 다시 수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이나 현 윤석열이가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요. 검찰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년이 넘었는데
야당 조지라고 모든 힘을 다 바쳐서 했는데 야권에서 얻어낸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응? 지금 2년 동안 이재명 샅샅이 뒤지고 문재인 대통령 일가 샅샅이 뒤지고 야권 샅샅이 뒤졌는데 그 어떤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김혜경 여사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 잡으려고 김혜경 여사 법카 뒤졌더니 7만 5천 원짜리 어떤 법인카드 사용 갖고 사람들이 다 웃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소리가 이어서 그런데 김건희는 그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근데 이게 왜 실패할 수밖에 없냐면요. 결국은 누가 봐도 윤석열을 향하고 있는 최혜병 사건, 본인 가족인 김건희 사건, 이런 사건은 덮으려고 하고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정순 여사의 외교 관련 사안으로 이거를 잡아넣기도 힘들고 그 검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 주변에서 이거 갖고 무슨 김정순 여사를 수사를 할 수 있냐. 검찰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도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대요. 진짜로. 별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제가 왜 단언컨대 이 사건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냐면요.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전 정권을 조지면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한 비리나 이런 것들은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왜 그러냐. 가장 지지율이 높고 힘셀 때가 집권 초기잖아요. 그래서 전 정권의 사정수사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이미 집권 3년 차입니다. 전 정권의 수사는 취임 초기에 국정 동력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윤석열은 지금 지지율은 20% 바닥을 기고 있고 총선 참패 이후에 전 정권을 수사한다? 결국은 역풍 맞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김건희 하나 살리려다가 전 정권 뒤질려다가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고 무리한 수사를 하면 민주당이 입법부의 힘으로 검사 탄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트랙도 기존에 있던 9개월을 5개월에서 6개월로 당긴다는 민주당도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상하죠? 검찰이 지금 이미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바라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만 욕하는 새끼들이 갑자기 유튜브들이 늘어나요. 우연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단순하게 이재명 당대표와 문재인 당대표 전 대통령을 갈라치기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보 진영에서도 문재인을 적폐로 만들고 있어요. 앞장서는 새끼들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저는 살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를 지금 시민사회 수석실 뭐 대통령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대요. 난 살다 이런 사회통합 비서관이래요. 살다 이런 코미디는 처음 봤습니다. 지가 구속하고 지가 2022년도에 사면복권 시키고 지가 또 문고리 3인방을 하고 스스로가 국정농단 정부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3비서관으로 정호성 니콜 국정농단 세력인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제만 안봉근 정호성 호성아 나 또 갖고 와라 이거잖아요. 최순실 그쵸?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MB 애들 썼다가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정호성까지 국정농단 사력까지 이거 왜 그러냐면요. 윤석열이가 5.9 기자회견 대참사 이후에 국민들에게 뭐 고개 숙이고 뭐 이재명 당대표 만나갖고 변화를 뭐 하는 척했지만 결국은 제가 어제 이런 말씀드렸죠. 윤석열에게 버티는 힘이 있을까요? 이제 버티기 들어간 거예요. 버티기 들어갈 때 버티는 것도 여러분들 힘 있는 자가 힘이 있어야지 버티거든요.
지금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 박근혜 탄핵 세력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결국은 최혜병 사건으로 탄핵 정국 때 사실상 정광훈이나 우리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 이런 애들은 태극기 부대잖아요. 태극기 부대가 민주진영의 윤석열 탄핵 세력과 붙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친박계를 포옹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호성이를 대통령실에 입각시킨다 그래갖고 본인이 과거에 했던 박근혜 탄핵이 태극기 부대에게 상쇄가 될까요? 예전에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외칠 때 태극기 부대는 민주시민들과 맞서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박근혜는 탄핵당할 때 탄핵 반대 집회라도 열어주는 애들이 있었는데 윤석열은 가만 보니까 윤석열 탄핵을 민주당과 민주진보 진영에서 개최를 하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십니까? 한마디로 자기네들을 막아줄 국민들이 없는 거예요. 응? 그렇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윤석열이 과연 보수냐? 윤석열이 좌파냐 보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100% 지금 이제 최혜병 특검이 5월 25일 기점으로 대대적인 민주당 장외 집회가 시작되면 그 장외 집회를 이어서 하는 시민사회가 등장할 것이고 매주 윤석열 탄핵 집회가 계속 점점점 번질 테고 거기에다가 이제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이 이제 기름을 부으면 사실상 탄핵 국면이 되는 것인데 그때 자기를 막아줄 세력이 없는 거죠. 결국은 정호성, 박근혜 이 세력들을 이용해서 탄핵 반대 집회라도 열어서 싸움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총선 패배 이후에 인사는 혁신적인 인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총선을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으로 날아간 전 정부의 비서관을 데려다가 쓴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이 무섭고 급하다는 거예요. 응? 정호성이 하나 데려온다 그래갖고 보수층이 결집하나요? 지금 태극기 부대는 아직도 윤석열이가 박근혜 탄핵한 건 사기 탄핵이라고 생각해요. 응? 쪽팔린 거죠. 지 두려움에 떠니까 자기가 구속시켰던 애들을 복귀를 시켜서 태극기 부대를 이용해서 자기를 막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제가 좀 심층 분석해서 저만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박근혜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박근혜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무능한 대통령. 대표적인 게 박근혜를 얘기할 때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의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어떤 질문을 하고 싶냐면 윤석열이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윤석열은 보수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출발은 보수 정부라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출발은 보수 정권이라고 시작했는데 결과는 보수 괴멸을 시키고 있거든요. 아니 출발은 보수 정부라고 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갖고 보수 정권 탄생했다라고 지네끼리 지랄을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보수 괴멸을 앞장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능하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누구냐면 김영삼이에요. 우리가 87년도 우리가 87 6월항쟁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가 된 대통령 여럿을 보면 노태우는 빼고요. 김영삼 대통령부터 우리가 보면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하나회를 신속히 척결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공헌은 있죠.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하고. 근데 외환위기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 구도 상태를 일으키면서 외환 보유고나 외국의 어떤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어두웠기 때문에 물론 저는
미국의 어떤 저는 IMF 사태는 미국의 주도하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부분은 있죠. 외환위기, 김영삼. 그 이후에 우리가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자들을 보자고요. 이명박은 여러분들 무능하다는 얘기는 하긴 그래요. 이명박은 사악한 정권이에요. 그렇죠? 이명박은 무능하진 않았어요. 사악했죠.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 사익 추구에 쓰는 사악한 놈이었어요. 이명박은 사악한 놈이에요. 그 다음에 박근혜는 어땠죠? 전형적인 무능한,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준비도 안 된, 어떤 하면 안 되는 대한민국 역사의 흑역사 중에 하나가 저는 박근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윤석열은 어떠냐? 저는 무능하면서 사악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놈이에요. 그쵸? 유일하게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놈은 이 놈입니다. 무능하면서 사악한 놈. 무능하다는 건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경제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우리나라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4%였어요. 1.4%. 6.25 동란 때나 큰 전 세계적인 어떤 재앙이 있었을 때를 빼놓고는 1%의 경제 성장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무역 수지가요. 2017년 때 문재인 정권 시작할 때 세계 5위였어요.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세계에서 5위. 2018년도에는 6위. 2019년도에는 11위. 2020년도에는 8위. 2021년도 집권 말기에는 18위였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몇인지 아세요? 194위. 197위. 그것도 477억 달러 적자. 세계에서 무역 흑자를 5번이나 5위 안에 드는 흑자 국가가 208개의 국가 중에서 197위 적자. 그것도 25년 만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해서 따라잡혀갖고 뒤집혔어요.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사실 경제 성장률을 뒤진 적이 없었거든요. 87항쟁 이후에 대부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잡혔어요. 그 원인이 어디냐? 대중국 정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2018년에 문재인 정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중국과의 무역 흑자가 얼마였냐면 558억 달러였어요. 558억 달러.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처음으로 중국에게 무역 적자를 봤어요. 마이너스 180억 불. 이건 뭐예요? 경제정책으로도 엄청난 무능, 물가도 잡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무역 적자도 일어나고, 이거는 무능함의 증거죠. 그리고 언론은 어때요? 국경 없는 언론 자유 지수에서 지금 62위, 2023년 47위에서 15계단 추락해서 62위. 우리나라가 언론 자유 지수가 가장 안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70위. 가장 언론 자유 지수가 높았을 때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 31위. 우리나라는 이 조중동이 사실상 이 언론을 지배하고 있는 한 언론 자유 지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권이 언론에다가 간섭만 안 해도 30위 때는 유지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이명박 때 언론 자유 지수가 가장 꼴찌를 했냐면 공영방송의 사장들을 찍어 누르시기 식으로 임명을 하고 날리고 하는 바람에 언론 자유 지수가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언론 자유 지수는 정치권이 언론에 개입을 안 하고 하면 그냥 30위 때는 유지를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윤석열이 과연 우리가 통치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응? 총선 후 여러분들 한 달이 지났죠. 총선 지나는 게 한 달이 넘었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은 윤석열은 역사상 많은 것들을 갈아치웠어요. 시작과 동시에 레임덕. 시작과 동시에 레임덕 대통령은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없었어요. 윤석열은 집권하자마자 레임덕이었어요. 지지율이. 그러면 윤석열은 왜 이렇게 됐나? 왜 사람들이 윤석열을,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보수는 우리가 반대하지만 그래도 보수는 정책적 철학이 있어요. 그렇죠? 보수는 그래도 정책적 철학이 있어요. 뭐 대한민국 통일에 관한 철학, 경제적 철학, 여러 가지 철학이 있어요. 근데 국정 철학 자체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2년 동안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윤석열 그래도 이명박 때는 뭐 낙수 효과 뭐 개소리 하면서 뭐 경제 뭐 코스피 3천 뭐 여러 가지 뭐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과 희망을 주려고 사기를 쳤지만, 그래도 보수 정치가 한다는 어떤 국가 비전이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이명박이가 사기를 쳤지만 이명박이가 뭘 하려고 하는지는 우리가 그래도 전달이 됐단 말이야. 윤석열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응? 그러니까 무능하고 거기에 철학도 없는, 그 철학이 없다 보니까 검찰로 국정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삼는 사악함까지 있다는 거죠. 응? 지금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아니 박근혜가 국정농단이 터질 때 처음 지지율이 20%였어요. 지금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최병 특검이 터지기 직전에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는 겁니다. 저는 전초전이랑 똑같아요.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기 직전, 최병 특검이 통과하기 직전, 윤석열 지지율과 박근혜 지지율이 비슷해요. 저는요, 이미 국힘당은,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권력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5년 단임제죠. 지금 대통령제가 5년 단임제죠. 아니에요. 이미 국힘당은 4년 연임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4년, 윤석열 4년이 굉장히 유력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분명히 박근혜도 5년 단임제로 당선이 됐는데, 저것들은 4년, 박근혜도 4년하고 쫓겨났거든요. 이미 쟤네들은 4년 연임제를 쟤는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는 윤석열 4년 못 버텨요. 제가 볼 때 윤석열 4년을 버틸 힘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무슨 소린가 했죠? 쟤네들 뽑아놓고 두 대통령 합치면 10년이라는 세월이 나와야 되는데, 박근혜 4년, 윤석열 4년, 이미 국힘당은 대통령 연임제는 그게 가능해요. 한 달 징검다리식으로.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중임제는 연속은 가능하지만 한 번 하고 쉬었다가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쟤네들은 이미 4년 단임제, 그쵸? 지네들로 합치면 4년 연임제, 뭐 중임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윤석열이가 광복절 축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죠? 공산 전체주의자들이 민주주의의 인권 운동가로 위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했던 거 우리 충격이었죠. 정말 충격이었잖아요. 공산 전체주의자들이 민주주의 인권 운동가로 위장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워딩이죠. 5.18 때 그 얘기 할 거예요. 왜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는지 제가 얘기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5.18 때 광주 시민들 사이에 간첩들이나 불순분자가 폭도가 있다. 지금 윤석열은 1980년대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의 자기가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들,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이고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인권운동가로 위장해 있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반성할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토록 무능하고 사악하고 후진적이고 국정 철학도 없고 정치적 어젠다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근데 왜 우리는 정권을 뺏겼을까? 저는 거기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왜 진보가 유능하고 진보가 더 정의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년 만에 저 무능한 박근혜를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왜 우리가 또다시 저런 후진적인 인간들에게 정권을 빼앗겼을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저런 게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역사적으로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후세에 더 후한 평가를 받고 있죠.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시고 나서 더 후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 분 다 훌륭한 대통령이었지만 권력을 빼앗겼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바로 이명박이에게 당했고 그 이명박이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들을 친노 패조고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훌륭한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빼앗기는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노무현 정부 때 비정규직과 소득 격차가 급증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비정규직이 급증을 하고 왜? 그 신자유주의 시대, 김영삼이가 받아놨던 신자유주의 시대가 대한민국에 퍼지면서 소득의 양극화가 퍼지기 시작하고 기업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다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가 권력이 경제 권력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게 비정규직의 생산은 재벌 주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소득의 비정규직이 생산된다는 것은 정규직과의 일단 임금의 격차가 벌어져요. 임금의 격차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의 격차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어제 잠깐 얘기했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노무현 정부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 비정규직의 증가, 소득의 격차 확대, 그 다음에 집값 폭등이었어요. 문재인 정부도 똑같았어요. 부동산 폭등, 불평등한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그럼 왜 우리가 또다시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나 정권을 잡으면 저런 무능력하고 사악하고 정말 후진적인 애들한테 정권을 왜 뺏겨서는 안 되냐? 그럼 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정치적 철학, 분배 정책, 소득주도 경제의 성장, 하여튼 복지 정책 막 너무 좋은데 왜 그러냐? 실질적 성과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해답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민주 진영은 여론이나 언론이나 지지율에 상관없이 성과를 내야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전 국민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고 못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저런 후진적인 애들한테 결국은 정권을 또 뺏긴 거는 부동산 폭등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정책적으로 뭔가 문재인 정부 때 이걸 해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는 기본 소득을 만들어냈다. 이런 어떤 성과에 대한 어떤 국민들에게 어필을 못하고 계속 공격하는 거에 대한 방어에 일관되게 하다가 결국은 다시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외부적 요소가 있겠죠. 조중동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폄하 그리고 공격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민주당이 능력 있는 정당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줘야만 뺏기지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우린 지나고 나면 노무현 정신,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철학 너무너무 훌륭했죠. 문재인 대통령 때 무역수지, 흑자 여러 가지 너무너무 좋아했죠. 민주 진영이 가장 약한 고리가 뭐냐? 위기 때 성과를 내지 못해요. 위기 때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위기 때 그것을 정면 돌파를 해서 욕을 먹더라도 국정 철학을 지켜야 되는데 부동산이 폭등한다 그래갖고 과거 보수 진영에서 썼던 부동산 정책을 끌어다가 그걸로 임시 방편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위기가 닥칠 때 국정 철학을 잃지 말고 후대의 후한 평가를 받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비판을 받고 욕을 먹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는 못하지만 이 정책을 완수하고 반드시 국민들 앞에서 나중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가를 받아야만 시간이 지나면 아 진보가 잘했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부동산 정책에 문재인 정부는 실패해요. 왜 실패냐? 여기저기 집값이 치솟는다라고 대출을 규제하고 이런 너무너무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임시 방편으로 사실상 대출 규제나 부동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만과 사실상 그 불평등의 소리가 나왔던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정부가 장기 집권을 하려면 확실한 정책적 철학과 어젠다 그리고 비전이 확고하게 어떤 비판 세력들에게도 굴하지 않고 기본소득 만약 이재명 당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기본소득 1년 안에 수립하겠다. 전 국민이 매달 100만 원씩 받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벽이 있다 그래가서 물러서고 그쵸? 늘 민주주의형이 당하는 게 뭐냐? 되게 좋고 결국은 해놓으면 나중에는 그걸 혜택 보는 거는 보수들이거든요. 해놓고 평가를 받지 못하고 하는 과정에서 늘 좌초돼요. 그쵸? 늘 하는 과정에서 공격을 받고 민주당 안에서 그거를 좌초시키고 그 수박들의 짓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든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보보다는 보수 성향이 강해요. 전쟁을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남북이 지금 대결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보수가 더 유리한 구도예요. 그러면 진보는 실력으로 말해줘야 돼요. 경제도 유능한 진보, 안보도 유능한 진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책 무엇이냐? 최선을 다했지만 평화협정을 맺지 못한 거였어요. 저는 그게 뼈아파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지랄이고 뭐고 다 떠나서 남북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러면 이 하나만으로 문재인 정부는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공을 들이고 집권 말기까지 공을 들였던 남북미, 한미 평화조약을 맺지 못한 것이 결과가 없는 거죠. 만약에 평화조약을 맺어놓고 그러니까 휴전협정을 없애고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러면 윤석열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진보가 착하죠. 착하고 진보는 진보가 잘못한 꼴을 못 보잖아요. 그건 최대 약점이에요. 보수는 보수의 허물을 스스로들이 덮어줘요. 진보는 자기의 어제까지 내 동지지만 오늘의 내 동지의 허물이 드러나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건 원론적인 진보의 습성이지만 저는 앞으로 21세기에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하려면요. 뭐든지 경제적인 성과, 외교 안보적인 성과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 수많은 이상적인 정치, 철학,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비판을 받았던 게 뭐냐? 국가보안법 하나 철폐하지 못했다. 그게 진보 진영 입진보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가장 가장 입에 담는 그 씹는 거리였거든요. 국가보안법 철폐 못했다. 그 다음에 사학법 통과시키지 못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은 정치적 성과가 없던 거예요. 그가 생각했던 정치, 그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싸우지 않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 다 좋았지만 이제는 뭐 MZ 세대가 있고 대한민국은 이제 열강에 둘러싸여서 사실상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실천해야 되는 우리도 이제 스스로가 국익 우선주의의 정책을 펼칠 수 없을 때밖에 없죠. 왜 그러면 나라가 부강해야지 국민들도 부강한 건 맞죠.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해외여행 갈 때는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I'm from Korea 하면 북한에서 왔는지 남한에서 왔는지 그런 하여튼 못 사는 나라에서 왔거나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대우받고 싶거든요. 요즘은 여러분들 동남아에서 가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코리아 하면 대부분 잘 사는 나라에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 코리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그거 말 한마디로 아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윤석열 철학 없는 대통령 어젠다 없고 철학 없고 이런 애들한테 권력을 왜 빼앗기냐 성과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도 왜 곧 무너질 수밖에 없냐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국민들이 체감하거나 국민들이 느끼는 윤석열이가 뭘 하려는지도 몰라요. 적어도 도둑질을 일삼았던 이명박이나 이런 애들은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권력을 썼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겐 주식 3,000포인트 간다 뭐 한다 한다면서 거짓말로라도 국정을 운영을 했어요. 저는 정말로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 진보 진영이 저들에게 다시는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 그러면요. 앞으로는 경제적 성과, 정치적 성과 그리고 대안적으로 민주당이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내는 메시지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도태된다. 그래서 저는 후진적인 새끼들한테 5년 만에 정권을 뺏길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러면 또 우리 국민들만 되게 불쌍하죠. 또 5년 동안 윤석열 뽑아놓고 이 혼란을 겪은 다음에 또 진보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정권을 잡아. 진보가 뛰어난 거 맞다라고 하면 그 지금 입으로만 진보가 뛰어난 게 아니라 실질적 성과로 국민들에게 나중에 평가받으면 그 평가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민주당이 정권 잡을 때 뭐 했다. 노무현 정권 때 뭘 해놨고 문재인 정권 때 뭘 해놨고 이재명 정부 때 뭘 해놨고 하면 저 이명박 하면 구속 박근혜 하면 구속 윤석열 하면 탄핵 이런 보수의 리더들은 생각나는 게 탄핵과 국정농단밖에 없을 때 민주 진보 진영은 차곡차곡 하나씩 재산이 쌓이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실질적으로 어떤 그 기초생활연금이나 국민들 기본소득이 사실상 복지 예산이 증가됐고 문재인 정부 때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서 실질적인 임금이 성장됐고 뭐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아 나중에는 진보가 더 유능하고 진보가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유능하다라고 저는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계속 결국은 우리는 망쳐놓은 저 대한민국의 무능력하고 사악한 집단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외면받으면 또 그거를 수습해야 되고 이런 반복적인 국민들의 아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적어도 20년 장기적인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꼭 그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경제적 성과, 그러니까 저는 세대별 맞춤 성과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젊은이를 위한 어떤 경제적 어떤 방안, 정책, 그리고 노년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사실상 나이가 먹어서 노후 빈곤에 대한 또 고민, 뭐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더 앞장서서 하나씩 해낸다 그러면 국힘당은 아예 이제는
괴멸을, 왜냐면 저는 윤석열이 진보냐 보수냐고 물어볼 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윤석열이 진보냐 보수냐고 할 때 저는 그냥 윤석열은 보수의 괴멸의 선도에 있지 않나. 적어도 만약에 홍준표가 만약에 저쪽에서 대권을 잡았다라고 하면 홍준표는 나름 정치적 철학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욕을 먹더라도. 근데 윤석열은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모르는 어디 가서 팔푼이를 등신을 하나 데려다가 대통령 세워놨더니 보수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을 하고 보수에서도 뭐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수 괴멸에 앞장서고 있는 윤석열일 수도 있고, 하여튼 저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정권을 잡으면 성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민주당과 민주진보 진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 요건 잠깐만 얘기할게요. 미국식 경제 성장 모델과 자본주의식 성장 모델이 좀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미국식 자본주의와 우리나라나 일반 어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미국식 자본시장과 일반 우리나라 시장이나 다른 외국 시장과는 좀 달라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라고 들어봤어요? 닷컴 버블. 뭐뭐뭐닷컴 하면 코스닥에 상장하자마자 막 주가가 폭등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닷컴 버블 시대. 그게 2000년대 하면 뭐뭐닷컴 하면 막 폭등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자본시장 구조는요, 돈을 어디서 갖고 오죠? 은행에서 돈을 갖고 오죠. 은행에서. 그러면 그 은행은 이 회사의 리스크나 기술력이나 여러 같은 것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요. 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미국은 왜 맨날 버블 경기, 버블 경제 막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미국 자본주의는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은 우리나라 같이 어떤 세밀하게 그 회사의 어떤 뭐 가치나 뭐 자본력이나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사실상 이 회사가 미래의 가치 투자가의 어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투자할 만하다라고 하면 엄청난 투자자들이 모여갖고 돈을 만들어갖고, 사실 도 아니면 모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모든 포탈이나 미디어를 미국에서 평정한 건 누구죠? 구글이에요. 구글이 대통령이에요. 미국에서는. 닷컴의 대통령은 구글이에요. 근데 초기부터 구글이 잘 나갔을까요? 구글은 사실상 후발주자예요.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잘 나가고 뭐 라이코스 뭐 야후 막 처음에 무슨 닷컴 버블 미국에서 터졌을 때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주가 성장을 날렸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미래 기대주라고 하면서 닷컴 하면 뭐든지 막 주가가 올라오고 그랬을 때, 좀 후발주자의 구글은 어떻게 보면 첫 닷컴 주자들에게 어떤 쏠린 관심이 구글도 이제 시작할 때 투자를 받기 쉬운 환경이었어요. 결국은 지금 최종 승자는 구글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회사들이 살아남는 비율을 보면 100개 중에 10개도 안 된대요. 그러면 여태까지 뭐 코스닥 상장하고 그 안에 어떤 은행이나 여기저기서 주식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100개 중에서 90개는 나가리 되는 거죠. 그러면 90개에 투자했던 소액 주주들은 뭐죠? 전부 상장 폐지라는 쓸쓸함을 겪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AI 주식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더라고요. 미래는 AI 시대다. 응? 미래는 AI 시대다. 그리고 묻지마식 이제 AI의 어떤 투자, 닷컴 시대가 끝나고 이제 AI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어떤 비전을 볼 때 그 미래 가치, 투자 과잉인지 그런 거를 좀 잘 찾아보시고, 그렇지, 라인 사태도 어떻게 보면 AI 그 포털의 그 메신저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 하셔라, 그런 말씀을 주제 넘게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